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미사일 지침 해제는 한중 관계와 무관한 미사일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 측으로부터 어떤 항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비중이 46%를 넘어서면서 지난 1월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에 이어 춘천에서도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론조사에서 3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갈등을 겪는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오는 27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을 달성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5년 연속 수상 기록도 이어갔습니다. 올해 일본에서 65년 만에 가장 빨리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올여름 우리나라에선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년보다 잦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폭염이나 열대야 일수도 예년보다 늘겠지만 역대급 수준에 이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염산을 운반하던 25톤 탱크로리가 SUV 차량과 추돌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대천부터 광천 나들목까지 23km 구간이 통제됐다가 6시간 만에야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비핵화 조치 수준과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평행선만 달린 지난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북핵 문제는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 뒤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고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정상의 대면 회담에서는 꼬인 실타래를 풀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확인됐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이른바 유인책을 공동 성명에 담았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싫어하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도 사용했습니다. 한미 간의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비핵화의 시간표에 대해서 양국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I agree with what the President just said. Our goal is and remain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개월째 공석이던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도 깜짝 발표됐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출신의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까지 북한 측과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던 대표적인 북핵통을 자리에 앉힌 겁니다. 한마디로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는 신호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선 표현의 수위가 조절되기는 했지만 북측이 거부감을 보이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에서 거론됐습니다. 반면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완화 방안 등은 빠졌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핵 관련 약속이 있어야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비핵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선 대북 제재 완화와 적대 정책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북한이 어렵사리 넘어온 공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회담으로 대화 재개에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김도원입니다. 네, 북한이 협상에 다시 나올 만한 조건이 충분히 마련됐다. 이렇게 이인영 장관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북미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에 아주 좋은 조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한미 정상이 평화적 해결, 단계적 접근을 통한 실용적 해법에 동의한 것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또 북한은 싱가포르 선언 계승을 내심 기대했을 텐데 이것도 분명히 언급됐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도 북미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 장관은 판단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숙고를 끝내고 대화와 협상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됐다며 적극적 호응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통일부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의 평화 구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 접촉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한동안 진전이 없던 비핵화 협상의 재개 동력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도원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된 것과 관련해서 주변국의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중국 측으로부터 어떤 항의 등이 온 것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시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는 운영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PC방이나 노래 연습장처럼 환기가 잘 안 되는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늘리고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에 줄을 선 사람들이 보이는데 오전부터 선별 진료소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잠깐 한산했던 점심시간이 지나자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선제 검사를 시장 종사자들에게 받도록 하면서 오늘 오전에 48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검사를 받았고 이곳에서 3일 동안 2,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원래 해당 진료소는 그제까지만 운영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확산세가 계속되는 데다 종사자 규모도 커서 선별진료소 운영을 내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8일입니다. 하루 사이 시장 종사자 7명과 그 가족 등 감염자가 8명 늘어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최소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확진자만 33명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앞서 확진자가 나온 점포 23곳과 현장 사무소와 식당을 일시적으로 닫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곳은 자연 환기가 가능했고 방역 수칙을 대체로 잘 지켰지만 마스크 착용 등이 일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종사자들이 장시간 함께 근무하면서 샤워실 등을 공동 사용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다른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최소 관련 확진자가 78명이 나온 충남 아산 한 온천탕이 대표적인데요. 밀폐된 목욕탕 환경 특성상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등포구 한 음악 연습실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방음시설 때문에 꽉 막힌 공간에서 비말이 많이 나오는 관악기를 연주하다 보니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29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집단 감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방역당국은 관련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시설로 꼽히는 노래방과 PC방, 지난 2월부터 노래 두 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만 281명에 달할 정도인데요. 정부는 PC방은 최대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하루 3시간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래 연습장을 들어갈 때는 수기 명부를 쓸 수 없고 QR 체크인 또는 간편 전화 등록만 허용됩니다. 노래방을 이용하고 나면 최소 10분, 환기 장치가 없으면 30분씩 환기를 해야 같은 방의 손님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던 현장 점검이 기존에는 일주일에 2-3번 대여섯 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이번 주부터는 업소 10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정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방역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비수도권은 감소세가 시작되었던 지난 1월 27일 이후 확진자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인 유흥업소와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인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먼저 대구 유흥업소 집단 감염 사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나온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40명입니다. 전체 확진자가 48명인 것을 비교해보면 유흥업소 관련 감염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염자들이 이동하면서 15곳의 유흥업소로 감염이 확산했는데 지난 12일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58명입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집합 장소이다 보니 확산하는 추세인데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확진자와 분리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토요일부터 이달 말까지 3,300여 곳의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고 종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관련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발생 9일 만에 충남 아산의 온양온천 목욕탕에 누적 확진자가 73명으로 늘었습니다. 목욕탕을 방문한 천안 거주 어르신이 전파한 것으로 파장이 큰 상태입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20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22일 무증상이었던 보육교사가 확진된 이후 원생과 가족, 보육교사와 직원 등이 감염됐는데요. 보건당국은 관련자 3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17명, 오늘 오전 13명 이렇게 감염 추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댄스학원과 콜라텍,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거리두기 2단계를 조금 더 이어가면서 세부적으로 카페와 식당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세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52일 만에 1.5단계로 낮춰졌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감염 상황은 지난 3월부터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울산과 부산, 경남 이렇게 인접지로 확산했는데 지난주부터는 대구와 대전, 충남 등으로 이동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인철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어제 하루 1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가족, 지인을 통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확진자의 70% 이상이 제주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결혼식과 제사 등을 통한 감염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가 체결한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은 계약 일정에 따라 도입될 예정이지만 장기적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사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위탁 생산 규모는 수억 도저이며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그 위탁 생산 시기와 상관없이 계약된 일정에 따라 도입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또 안정적인 백신 수급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개별 계약한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은 오는 31일 처음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번 분량은 모더나와 계약한 4천만 회분 가운데 일부로 식약처 승인 등을 거쳐야 해서 실제 사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군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밝힌 55만 명분의 백신은 보건당국과 협의해 사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백신 종류는 결정이 안 됐으며 우리 장병이 맞고 남는 물량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 사정 변동으로 폐업 신고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은 다음 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은 8개 주가 성인의 70%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율리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보건장관은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현행 방역 조치에 대한
연장 승인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증명하는 그린 패스 제도가 폐지되고 실내외 거리 두기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이미 외국인 관광객 입국도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에델스타인 장관은 백신 접종 시작 6개월 만에 이스라엘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백신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는 5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사망자는 한 자릿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63%가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했고 인구의 55%가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 초기 대응에 실패했지만 화이자 백신을 빨리 확보해 접종하며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성인의 70% 최소 한 차례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목표 달성 주를 8곳으로 늘렸습니다. 뉴저지, 코네티컷, 하와이,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몬트주에 이어 로드아일랜드주가 8번째 주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목표는 순항 중입니다. And so when the president makes the goal of 70% of adults receiving at least one vaccine by the 4th of July, we believe that that is an attainable goal. 미국 전체로는 22일까지 성인의 61%가 백신을 최소 한 차례 맞았고 49%가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지난 23일까지 7주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실태를 단속한 결과 834건, 4,70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5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과 운영 제한 시간 위반, 그리고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을 단속했습니다. 코로나19 첫 발병 보고가 있기 전인 지난 2019년 11월 이미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의심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현지 시간 23일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보고서 내용이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1월 국무부 설명서를 통해 공개한 정보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지난 2019년 가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 몇 명이 코로나19나 일반적 계절 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 현장 그림을 보면서 현재 추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화이자 1차 접종이 오늘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주요 발생 현황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제 하루 538명이 추가가 됐고요. 이틀째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주말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등 산별적으로 이렇게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 그리고 각 지역에서도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 관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난 1월 27일 이후 확진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은데 현장 오디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은경 청장의 브리핑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5월 24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은 379만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7.4%입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174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3.4%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치명률이 가장 높은 80대 이상의 어르신에서는 115만여 명이 접종을 받아서 접종률이 51%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1차 접종을 집중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5월 27일부터는 66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예약된 날짜에 예약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예약률은 56%로 예약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접종 순서를 놓치게 되면 접종이 늦어지므로 1339 콜센터, 또 읍면 동사무소의 방문, 그리고 인터넷 예약 등을 통해서 예약을 서둘러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백신 공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도입 예정인 1,832만 회분 중 현재까지 867만 회분이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일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회분이 공급되며 6월 첫째 주까지는 나머지 556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더나 백신은 5만 5천 회분이 5월 31일 국내에 도착하여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거쳐서 6월 중순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효과가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감염 예방 효과는 89.5%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60대가 89.5%, 70대가 91.3%, 80세 이상에서는 90.3%의 감염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후에 감염이 되셨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보고된 사례가 없어서 사망에 대한 예방접종의 효과는 100%에 가깝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에서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이자 생명지킴이입니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가족 내의 2차 전파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 예방 효과가 45.2%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후에 본인이 감염된 경우라도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는 가족에게 추가 전파할 가능성을 절반 가까이 줄여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방접종 후 집단 발생이 확인되었던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계소의 시설에 대해서도 1차 접종의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80% 이상, 80%에서 9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개인의 건강과 생명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많은 분들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들께서는 일정에 맞춰서 안전하게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의심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방접종은 553만 건 정도가 진행이 되었고 이 중에 이상 반응을 신고한 비율은 0.44%였습니다. 신고된 사례의 대부분인 95.3%는 근육통, 두통 등의 일반 이상 반응 사례였으며 나머지 4.6%는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등 중대한 이상 반응 사례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신고율이 높았고 연령대로는 18세에서 29세가 2.5%로 가장 높았습니다.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율이 0.15%로 낮았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81%, 화이자 백신이 0.18%의 신고율을 보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 현황은 신고 당시 기준으로 148명이 신고되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0명, 화이자 백신이 88명이 신고되었고 백신별로는 10만 명 접종당 사망 신고율은 유사하였고 영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추진단은 이상 반응 감시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의 공공 분야에서 구축된 건강 의료 이용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는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질병청이 보유하고 있는 예방접종 정보와 이상 반응 신고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이용 빅데이터를 연계해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평원의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DUR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하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같은 이상 반응이 의심될 경우에 신속하게 발견, 진료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력에 대한 정보를 접종일로부터 4주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조사반 사례 판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3차에 걸쳐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망 및 중증 사례 249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로 신고된 150건에 대한 시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에 중증 신고 사례 중 2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중 37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과 이상 반응과의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는 13차 회의에서 1건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7건에 대해서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로 분류되었습니다. 지난 13차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는 신규 사망 사례 25건과 중증 사례 26건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신규 사망 사례 25건에 대해서는 접종받은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 21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4명이었습니다. 피해조사반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 사례 21건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사례에 추정되는 사망 사인으로는 급성 심장사, 심근경색, 그리고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순환기 질환이 많았고 폐렴, 폐혈증과 같은 호흡기 감염성 질환이 많았습니다. 보류된 4건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와 추가적인 의무기록 조사를 통하여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신규 중증 사례 26건에 대해서는 접종받은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 16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명이었습니다. 26건에 대해서도 추정 진단명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 그리고 백신 접종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4건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과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보류된 1건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중증 사례의 추정 진단명은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심근경색증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으로 확인된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586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0.7% 감소하였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충남권과 경북권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 그리고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지난주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령층 예방접종이 확대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치명률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일 국내에서는 500명대 후반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과 가족, 지인 모임 등을 통해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일상생활 속의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전국의 사업장과 유흥시설,
집단 감염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등 광범위한 추가 전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집중 지역에서는 외국인 환자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서 감염이 증폭, 확산되지 않도록 집단 감염 발생 시 신속하게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시행하며 유행 발생이 일어난 종교 행사 등에 대한 집합금지,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선제 검사를 시행하고 일부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 유행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예방접종 효과 분석을 해보면 예방접종이 감염을 예방해주고 사망의 발생은 거의 100% 예방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파 차단 효과까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6월 3일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예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339 콜센터 그리고 읍면 동사무소에 대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예방접종을 서둘러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과 이상 반응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촌 축제죠. 도쿄올림픽 개막이 오늘로 꼭 60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YTN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성별과 나이, 지역과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취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도쿄 땅의 태극기를 이 묵직한 슬로건 아래 우리 국가대표는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IOC도 남은 기간 백신 접종으로 안전한 올림픽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This figure will be well above 80% for the Olympic. 하지만 일본에선 도쿄가 코로나 배양소가 될 거라는 의사들 경고가 나왔고 스타 선수들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This is not like 100 people like these tournaments. It's 10,000 people in a village and playing a tournament. 엇갈리는 의견 속에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8.2%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 1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성별과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40대는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취소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념 성향과도 관계없이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4.1%, 국민의힘 지지층은 74.3%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일본에서도 올림픽 취소 혹은 재연기 여론이 60%를 넘은 가운데 축제 강행을 고수하는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앞서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살펴봤죠. 네, 그렇습니다. 취소 가능성은 있는 건지, 또 우리 선수들 준비 상황은 어떤지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은지 기자,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네.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실제 도쿄올림픽 열리는 겁니까? 저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IOC 위원한테 전화했거든요. 안 할 수가 없답니다. 빨리빨리 준비하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랑 도쿄 조직위원회 모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착착 뭐 예정대로 되고 있다 태연한 표정이긴 한데 사실 불확실한 시선은 여전합니다. 예. 저만 해도 이제 올림픽 취재진 신청을 했고요. 백신도 맞았는데 정말 가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도쿄올림픽 개막이 7월 23일이거든요. 이제 6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쯤 되면 사실은 선수촌에 기자들도 맨날 가가지고 뭐 도쿄 뭐 우승 후보다, 뭐 메달 유망주다 해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훈련 스케치도 하고 굉장히 바쁜데 올림픽 분위기 사실 하나도 안 나잖아요. 예. 게다가 YTN 현안조사로 지금 보셨지만 10명 중 8명이 올림픽 취소를 말할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데 개최국 일본은 더해요. 하지 말라고 재연기하거나 취소하라라는 응답이 80%를 넘을 정도로 싸늘합니다. 그도 그럴 게 하루에 뭐 신규 확진자가 6,000명 넘게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게다가 광역자치단체 10개에 지금 긴급사태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올림픽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들끓고 있어요. 예,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네. 건데 지금이라도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사실은 취소가 상식적이긴 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요. 근데 작년 3월에 코로나19로 올림픽 1년 발표했잖아요. 연기했잖아요. 네. 그때 발표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미루거나 취소를 하는 게 상식적이긴 한데 일본 의사들만 해도 코로나 배양소가 될 거다, 예견된 테러다, 뭐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어요. 근데 IOC랑 일본 모두 취소라는 말은 입도 뻥끗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쓴 돈도 많고 또 이제 취소를 먼저 언급하는 그런 쪽에 이제 위약금이나 배상 문제에서 좀 책임을 좀 더 지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취소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림픽 장소 개최되면 뭐 아시겠지만 뭐 평창에서 들었던 그런 개최 발표하는 유치도시 그 발표를 보면 도시랑 IOC가 개최도시 협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IOC가 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개최지도 우리 좀 취소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최종 확정하는 거는 IOC가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일절 청구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는 그런데 양자 협의를 해가지고 취소를 하든지 뭐 강행을 하든지 결정한다는 게 중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계약서대로 IOC가 우리가 취소를 결정하고 일본은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일절 청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일본에만 만약에 돈을 물게 하면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비판이 나오겠죠. 코로나19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왜 일본한테만 짐을 지우냐 하는 비판 여론이 있을 거고요. 가뜩이나 올림픽이 사실 요즘에는 인기가 없습니다. 하겠다는 도시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IOC도 일본한테만 짐을 지우는 게 눈치가 서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도 IOC도 서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지금 조은지 기자의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취소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취소를 할 수도 있는 네. 그 방법 자체는 있는데 그렇죠. 결국 돈 때문에 주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실 올림픽이 돈잔치입니다. 그래서 IOC의 돈줄을 크게 보면 중계권이랑 스폰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입장권 수익 같은 경우는 되게 부수적이고 그거 자체는 또 개최국이 가져가기 때문에 IOC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해외 관중은 받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고 무관중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IOC 수입 보면 주 수입원 73% 차지하는 게 방송 중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뭐 각 나라 마다 다 이제 중계권 계약을 다 맺는 형식인데 제일 큰 미국의 NBC랑 계약 맺은 걸 보시면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부터 2032년 하계 올림픽 아직은 어디서 할지 안 정해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10개 올림픽을 그 중계권 계약을 맺는 게 120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6천억 원의 계약을 맺었어요. NBC도 올림픽 가지고 이제 본인 나라에서 광고도 팔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을 처리를 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취소를 해버린다. 그러면 IOC가 이걸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있나요? 그 돈이 일단 없고요. 보험이 있다고 해도 그게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또 그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고 일본이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지상파 3사가 이제 올림픽을 중계를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취소되면 오히려 우리는 중계권 돌려받을 수 있다 해서 취소를 바라는 의견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사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사는 최소 수백억,
100억 이상은 우리가 돌려받는다 해서 기대하는 의견도 좀 있긴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일본 쪽 의견 다음 그래픽을 하나 보시면 될 텐데요. 일본이 2013년 도쿄 대회를 유치할 때 우리는 돈 좀 덜 쓰는 올림픽 하겠다. 콤팩트한 올림픽, 돈이 안 드는 올림픽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상 비용이 7,340억엔, 약 7조 5,30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현재 예상 비용은 거의 2배로 크게 늘었어요. 올림픽 역사상 최대 경비를 지출한 대회가 기록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간접 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88 올림픽 때 뭐 도로 정비하고 평창 때도 뭐 고속철도 깔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본도 그 인프라 구축에 3조 엔 이상, 그러니까 30조 넘게 돈을 이미 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인프라 말고도 보면 올림픽 기간에 이제 선수들 있는 선수촌이 있어요. 그러면 선수촌에서 축제가 끝나면 그 부분은 이제 일반 분양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그게 1년 미뤄졌어요. 그럼 그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1년 동안 어디서 또 지내다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도 이미 다 썼고요. 그다음에 경기장 같은 경우도 올림픽이 끝나면 거기서 콘서트도 하고 축구 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빡빡한 스케줄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이미 다 못하는 거죠. 그렇죠. 1년 동안 또 미뤄진 거죠. 그거에 대한 또 보상금도 주고요. 이래저래 자잘하게 이미 쓴 돈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들어갈 돈도 또 많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수치로 파악된 돈보다 더 많은 돈들이 매몰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실 올림픽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얼마를 썼다. 이것도 올림픽 비용이다라고 말하기에 애매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도로 깐 게 이게 올림픽 때문에 쓴 거야? 누구는 거기에 넣고 누구는 안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이 다 얽혀 있는 거고요. 앞서서 뭐 예견된 테러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찌됐건 개최를 하게 된다면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방역 지침이 나온 거죠. 플레이북이라고 해서 올림픽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선수, 코치, 또 심판들, 또 취재진들 뭐 이렇게 지켜야 할 지침 같은 게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미 2차례가 나왔고 다음 달에 최종판이 나오게 됩니다. 대략적인 내용 보면 도쿄에 이른바 코로나 클린존을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버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도쿄 그 선수단 다니는 그곳에 거품막, 버블을 씌우듯이 이제 좀 관리를 방역을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뜻인데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올 거야? 이래도 올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일본에 입국하는 올림픽 관계자는 무조건 3일 필수 당연히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요. 출입국 또 수시로 또 선수들 만날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요. 앱으로 동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정해진 장소 벗어나면 추방당하고요. 대중교통도 못하고 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 경기가 끝나면 48시간 이내에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근데 33개 종목에 10,000명 넘는 선수단이 모이는데 과연 이게 잘 지켜질 수 있을까? 정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은지 기자도 지금 백신을 맞았지 않습니까? 관련된 그 취재 그 방침이나 이런 걸 다 받았습니까? 아직은 잘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막연하게만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래도 올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올림픽이라는 거는 스포츠 기자에게도 취재의 꽃인데요. 가서 선수들 만나고 막 메달 따고 나온 선수랑 신나게 울고 웃으면서 인터뷰하고 이런 게 정말 희열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도쿄에 간다고 해도 그걸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줌이나 화상 인터뷰로 하게 되고 선수들이랑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서 뭘 할 수 있는지,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실제로 언론사들이 현지 파견 인원을 많이 축소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아예 안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선수들 생각을 하면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한테 비교하면 뭘까요? 수능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아니면 뭐 입사, 채용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선수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지금 이제 미뤄졌으니까 5년에 한 번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입니다. 올림픽 D-100일 행사 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선수들한테. 야, 사람들은 위험해서 올림픽 꼭 해야 되냐? 거기 가야 되냐? 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더니 펜싱의 구봉길 선수가 밖에 사람들은 저희 입장 모른다. 근데 우리는 인생이 걸린 일이다. 운동선수라면 올림픽 무대를 밟고 싶은 건 당연하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뭐 불확실한 거는 있지만 어찌됐건 착착 준비를 하면서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역대급 장마를 겪었습니다. 무려 54일로 197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긴 장마의 집중호우까지 이어지면서 여름철 누적 강수량은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양을 기록했죠. 이로 인한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속출하면서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가운데는 아직도 복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도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기상이변의 조짐은 일본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천리안 위성 영상 보고 계십니다. 중국 남부부터 일본 열도까지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길게 구름띠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빠르게 강하게 확장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규슈 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비를 장마의 시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이자 65년 만에 가장 빨리 장마가 시작된 겁니다. 이달 우리나라의 날씨도 예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여름철 장마를 연상케 하는 장대비가 내렸죠. 여기에 고온의 바람까지 겹치면서 열대야 같은 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몇 차례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기상 전문가들은 일단 최근에 내린 비를 장마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아직까지 일본의 그 정체전선이 올라갔던 그 영역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쪽으로는 북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래 장마 초입 시기에 그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주기적인 저기압들이 이런 우리나라 남쪽에 지금처럼 아직까지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 정체전선 일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형태도 아니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다시 날씨가 선선해지거나 또 강수 시간이 짧은 점 등을 보면 전형적인 장마와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조금 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한반도의 기후 자체가 달라지면서 해마다 기상 이변이 잇따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올 여름 날씨는 어떨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기상청이 발표한 여름철 기상 전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먼저 더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년보다 덥다는 전망인데 역대급 더위에 대비를 해야 할 정도인가요? 네, 올해 여름은 일단 예년보다는 덥겠지만 최악의 더위는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 강도는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일수와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일수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폭염일수가 예년 수준인 9.8일보다 많고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일수도 예년 수준인 5.1일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으로 폭염일수가 31.4일, 열대야 일수가 17.7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본격적인 무더위가 7월 말부터 시작해 8월 중순까지 절정에 달하겠지만 여름철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지속적인 무더위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여름철 폭우와 태풍도 걱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례적으로 장마가 길게 이어졌고 올해 일본에선 65년 만에 가장 빨리 장마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전망이 나왔습니까? 네, 기상청은 일단 올여름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찬 공기 영향으로 집중호우 경향이 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처럼 6월에도 찬 공기가 유입될 때마다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등 한 번 내리면 폭우가 쏟아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장마는 예년과 비슷한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이어지겠지만 기후변화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 호우 형태로 장맛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장마 뒤에는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한 가운데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할 때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기록적인 호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서 철저한 호우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 태풍은 8개가 발생해서 3개가 영향을 줬는데 올해 태풍은 예년과 비슷한 1개에서 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어서 전반적인 날씨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내륙 곳곳에 황사가 섞인 흑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도 황사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쾌청했던 하늘이 황사로 인해 뿌옇게 변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황사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과 내일 외출하실 때에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발현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서쪽 지역부터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황사는 내일 비가 그친 뒤 중부지방부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내륙 곳곳에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며 낮 동안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0도, 대전 21도, 광주 23도 등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비 소식이 잦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은 황사만 아니라면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영남 지역은 늦은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5mm 미만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방미에서 거둔 백신 외교 성과를 보고받고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밤 10시 이후 출입을 허용해주거나 요양시설 입장 등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상회담을 통한 정부의 백신 외교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코로나 대책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번 특위에서 어떤 백신 인센티브 방안이 논의됐습니까? 네, 논의보다는 주로 민주당이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민주당 백신 치료제 특별위원회는 1시간 반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3박 5일 방미에서 이뤄진 백신 외교 성과와 백신 접종 혜택안이 이번 회의의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전혜숙 특위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해주거나 백신 여권을 도입해서 해외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건데요. 이 백신을 접종하면 밤 10시 이후에 출입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 또 QR코드를 통해 자유롭게 문화체육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0시 이후에 출입 제한을 푸는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게 하는 것도 건의가 됐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의 백신 외교를 두고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이외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 어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명도 성명을 내고 기대했던 백신 스와프도 없었고 위탁 생산 시 확보되는 물량 숫자도 알 수 없다면서 정부의 코로나 대책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현재 여론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다음 달 11일에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의 후보 등록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진급 전현직 의원 5명과 초선 청년주자 3명까지 모두 8명이 최종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2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지지율 30.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나경원 전 의원은 17.4%,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9.3%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같은 기관에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는 나 전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을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 역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만으로 대표가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를 합산해서 후보 5명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본선에서 시민 여론조사 30%와 당원 투표 70%를 합산해서 최종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본선에서는 민심보다 당원들의 비율이 더 높은 만큼 당심을 가를 변수, 사실상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 역시 오늘 오전부터 부산과 대구 등 지역을 돌면서 텃밭 민심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지지자들이 고의로 표를 던지는 이른바 역선택을 막는 조항을 넣을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에서 본 경선 일반인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지를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27일까지 열리는 예비 경선의 경우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조사 대상을 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내일 열기로 했던 의원총회를 오는 27일로 미뤘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인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당 차원의 소통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여러 대책은 시간을 갖고 넉넉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만큼은 절반 가까운 지역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만 보면 민주당이 압승했던 1년 전 총선과 비교했을 때 60살 미만의 민주당 지지자는 감소한 반면 60살 이상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분석 자료를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돌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으니 본투표까지 분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엔 큰 차이로 낙선했지만 YTN 취재 결과 사전투표에선 박영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선전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전투표만 보면 서울의 절반 가까운 동에서 박 후보가 앞섰던 겁니다. 본투표에서는 구로 3동 단 한 곳에서만 앞섰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연령층은 예상 밖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학적 회귀 분석 결과 60세 미만의 사전투표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1년 전 총선 때보다 낮아졌지만 60세 이상에선 민주당이 압승했던 1년 전보다도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아졌던 겁니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년 전 당내 일각에서 제기했던 사전투표 조작설 영향으로 60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이 본투표로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부정선거 이슈가 60대 분들한테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을 지지하던 60, 70대 분들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정투표 우려로 사전선거에 많이 안 나가신 결과입니다. 1년 전 총선보다 민주당 지지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연령층은 40대였고 20대 남성과 30대 여성, 50대 남성에서도 감소폭이 컸습니다. 지난 재보선만 보면 다른 연령대는 남녀의 지지 성향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20대는 남녀의 지지 성향이 확연하게 엇갈렸던 것도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재보선 사전투표자의 지지 성향 변화가 분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령별로 일종의 전략투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성남시청 시장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 시장실과 채용 업무 관련 부서 등 1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은 시장의 전직 비서관 이모 씨 등이 주장한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를 7번째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주말 친구 A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손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손 씨가 실종된 지난달 25일 새벽 1시 9분 이후 인터넷과 앱 사용 기록은 없었다며 손 씨의 휴대전화가 새벽 내내 계속 사용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60대 택시기사가 잔뜩 술에 취한 승객 때문에 뺑소니범으로 몰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하차를 거부한 채 욕을 하며 담배를 피우던 승객이 택시에 치였다며 뺑소니 신고를 한 겁니다. 제보는 Y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충남 공주의 한 도로, 승객을 태운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아이 그만 자고 일어나요. 집에 다 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 일어나지 못하는 승객. 택시기사 67살 염경선 씨가 흔들어 깨우자 겨우 일어나더니 난데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 택시비 내고 내려야지. 잠만 자면 어떻게 해. 아, 택시라니까 이거. 택시비 내시라고. 겨우 요금을 내는가 싶더니 택시에서 내리지 않겠다며 시비를 겁니다. 응, 내리세요. 다 됐어요. 안 내릴 거라고. 그러라고. 급기야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합니다.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린 뒤 조수석으로 가 담배를 빼앗자 보란듯이 담배 한 개비를 또 꺼냅니다. 내려서 피라니까 왜 그래. 내가 담배 피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왜 놈이 택시에서 다 담배를 피워. 당신 안방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면 좋겠어? 한참 동안 실랑이가 이어지고 겨우 승객을 떼어낸 택시기사가 차를 출발시키는 순간 조수석 쪽으로 손이 불쑥 들어왔다가 사라집니다. 출발하는 택시를 뒤쫓아가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차에 매달렸던 승객은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출발하는 택시에 손을 넣었던 승객은 자신이 사고를 당했다며 다음 날 곧바로 택시기사 염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염 씨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입건됐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사고 처리를 안 한 사실이 인정되면 뺑소니범으로 몰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죠. 잘 가는 택시를 왜 쫓아와가지고 달려왔던 잡았던 좌우지간 자기가 자기 자의로 쫓아와서 다친 걸 피해는 내가 고스란히 봤잖아요. 염 씨를 신고한 30대 승객은 YTN 취재진에게 당시 만취 상태라 사고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지만 다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억울한 뺑소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CCTV 등을 추가 확보해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경이가 있고 그 현장을 떠났다. 그러고 난 뒤에 뺑소니로 신고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 전후 사정까지도 고려해서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수사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2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이었던 염 씨는 그토록 바라던 개인 택시 면허를 못 받게 생겼습니다. 뺑소니 혐의까지 인정되면 4년간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운수 나쁜 날이라고 하기엔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염 씨는 한탄했습니다. 평생을 한 길만 온 건데 이 사고 같지도 않은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평생 쌓은 탑이 다 무너지니까 너무 억울하고. YTN 김대겸입니다. 사나흘 짧은 순방이었지만 이번 방미 성과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전문가 모시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이번 방미가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두 분의 총평을 먼저 좀 듣고 싶거든요. 센터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한 그런 회담이 됐다,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한미 동맹이 트럼프 대통령 시기 좀 흔들렸죠. 동맹보다는 국익을 더 강조를 했었고 여러 면에서 흔들렸고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약간 모호한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이 정말 동맹 맞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말끔히 씻어내고 전통적인 한미동맹 군사 안보 측면에서 강화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연을 넓혀서 경제 기술 협력까지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 센터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식이 많이 작용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하느냐 정도로 많이 제한이 됐었죠. 그러던 것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안보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여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한미 동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총평을 들어봤고 구체적인 성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평가가 전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국의 필요와 자국의 의지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1979년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우리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은밀하게 그게 미국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역량을 발휘했고 미국으로서는 이건 안 되겠다. 그렇다면 미국이 일정한 기술을 제공하되 그 범위를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미 간의 자발적인 그런 합의에 의해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결국 조금씩 4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다시 말하면 사거리나 탄두의 중량이나 그다음에 미사일의 어떤 엔진의 연료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제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이 미사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주권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저는 이것과 함께 우리가 추구하는 자주국방, 우리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지키기 위한 그런 자주국방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앞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지침의 폐기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높아졌고 또 한국의 역할과 위상과 역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가 됐다. 따라서 이번에 지침의 폐기는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향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미사일 지침 폐기가 우리의 자주국방에 한 걸음 나아갔다고 보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함께 미국의 중국 견제 이해를 통한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미국 이제 트럼프 정부 시절에 러시아와 마찰을 겪으면서 중거리 미사일 조약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와의 마찰이지만 결국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포석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놓으려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드 미사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고 중국도 이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주국방을 하게 되고 미사일 방위력을 증가하게 되면 한미연합군 체제에서 굳이 미국의 미사일을 직접 갖다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미연합군의 상호 운용성 강화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명분상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결국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대중국 견제 차원의 의도도 깔려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결국 우리 미사일 능력이 그만큼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분석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현재 지금은 이제 완전히 지침이 해제가 됐지만 그 직전까지는 사실 나머지 모든 건 다 해결되고 사거리 800km만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거리 800km라는 게
대북 억지력 차원만 놓고 봤을 때는 남한 전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사실 풀었다는 것 자체는 대중국 견제 의도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현재 정확하게 우리 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미사일 능력 그러면 이제 막연하죠. 뭐 어떤 능력이 미사일의 능력이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대로 미사일의 사거리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얼마나 멀리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탄두의 중량, 얼마나 무거운 탄두를 싣고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그동안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와 중량을 트레이오프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중량을 늘리면 사거리를 제한하고 사거리를 늘리면 중량을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걸 다 풀었단 말이죠. 사실은 지난번 세 번째 개정 때 탄두 중량을 풀었어요. 이 탄두 중량을 풀었다는 거는 사실 중량을 풀었지만 그렇다면 사거리가 800km로 제한하지만 이게 사실은 탄두 중량을 줄이면 훨씬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의 역량은 지금 이제 대개 800km까지 제한이 돼 있었지만 지금 아마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지금 적어도 1000km 이상, 뭐 1500까지도 대략 지금 거리로 따지면 중국 베이징이 한 1500km 범위 내에 들어오는데 그 정도의 사거리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것은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탄도 미사일 믿는 게 아니라 순항 미사일이 있거든요. 현무 3로 나가는 건 이제 순항 미사일입니다. 예, 순항 미사일의 경우에는 500, 1000, 1500km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역량이 상당히 그 정도 되고 있고 우리 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역량은 결국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에 대한 견제를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한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배후에 있다. 그런 계산도 가능하죠. 네, 지금 조금 전에 그 센터장님께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좀 어려워서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른바 알고 있는 로켓 같은 그 로켓의 원리를 활용한 미사일이고 순항미사일은 비행기, 제트기 엔진처럼 항공기 엔진을 쓰는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가 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 우주 개발 능력을 제고하는 데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주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발사체에 쓰이는 기술과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기술이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뭐 위성 발사나 이런 데 있어서도 이제 외국의 로켓을 빌린다든지 뭐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뭐 국방 차원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개발, 우주 개발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미사일 지침의 해제는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자유롭게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을 깔아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입장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안보 딜레마라고 해서 한 국가가 자국을 위한 안보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이 볼 때는 불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행동을 해왔나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은 뭐 비확산이나 그런 점에 있어서 국제 규범을 대단히 잘 준수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방력 개발, 미사일 개발 능력의 향상이 주변 국가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주제를 바꿔서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 간의 공동 성명에 주목할 부분이 2018년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 그리고 같은 해에 있었던 북미 정상 간의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기초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를 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는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됐고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싱가포르 성명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난 자체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성명을 바이든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뭐 비핵화 얘기도 있지만 종전 선언이라든지 특히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협력, 특히 철도 도로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협력을 북한이 원하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됐던 것은 비핵화의 진전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성명을 미국이 인정하고 지금 앞으로 외교, 특히 북한과의 대화에서 한미가 확고한 공조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연 이것에 만족하고 대화에 나올 것인가. 또 한미가 공동으로 목표하는 완전한 비핵화. 이번 공동성명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확고한 이행을 강조했는데 그것에 북한이 호응해 올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판문점 선언에는 북한이 관심을 갖는 사안들이 좀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 협상 카드로 하나씩 좀 거론이 되게 될까요? 물론 판문점 선언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당장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비핵화에 어떤 진전이 있지 않는 이상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같은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미국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싱가포르 합의나 판문점 선언과 같은 부분에 기초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은 국제사회도 지킬 때니 북한도 지키고 그것이 앞으로 이어질 협상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베풀었다기보다는 북한 역시 이러한 틀 내에서 앞으로 협상에 나오라라는 어떻게 보면 좀 북한에게도 부담을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이번 한미 정상 간의 공동 성명에 어떻게 보면 대화의 물꼬를 트자 나름의 유인책을 내건 측면도 있는데 반대로 또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화의 문턱을 좀 더 높였지 않습니까? 먼저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그리고 그 대북 제재를 먼저 완화를 해달라고 그 대화의 문턱을 높인 상황에서 그 지금 한미 정상의 이번 공동 성명을 보면 북한이 관심을 갖는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해온 행태를 보면 2019년 하노이 그 노딜, 다시 말하면 합의가 없이 회담이 끝난 이후에 상당히 그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고 특히 말씀하셨지만 금년 초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를 했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한미연합연습을 중지해라. 둘째는 첨단 무기 도입도 중지해라.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번에 나온 그 내용들이 북한의 요구를 충족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높이지 않고 있고요. 과거에 얘기했던 장거리 미사일이나 추가 핵실험이나 이 모라토리엄,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북한도 대화의 여지를 놓고 이번에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끝난 후에 북한에게 설명해 주겠다고 그랬을 때 알았다라고 한 것은 뭔가 여지를 남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기는 당장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대북 정책 내용을 설명 듣는 자리는 뭐 어떤 형태로든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자기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도발이라든지 강경한 자세를 보인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공동성명에 거론된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2018년 12월에 미국에서는 그 오토 원비어 사망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법률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협상 의지를 꺾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라는 논의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맞아지지 않는 논리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지만 비핵화의 진정성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 인권 문제를 강도 있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으나 비핵화와 인권을 완전히 분리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접근을 취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취재 기자 통해서도 전해드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꾸어서 이번에는 대중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중관계, 한국이 처한 이 난처한 입장에 대해서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관련해서 녹취와 화면 좀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And if President Biden has pushed you to take a tougher stance when it comes to China's posture towards Taiwan. Good luck.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만 해역의 어떤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미국 기자의 어떻게 보면 난감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굿럭, 그러니까 행운을 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상징적으로 그 한국이 처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처한 난처한 입장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지정학적인 근접성으로 인해서 한국의 어떤 한국의 입장이 일본과도 다르다는 것은 미국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공동선언문을 보면 중국이라는 국가명이 적시되어 있고 홍콩,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를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지만 우리와 미국의 공동선언문을 보면 뭐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고 물론 국제 질서를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누구를 겨냥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만한 명분은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역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예민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농담조로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단어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역시나 관련해서 녹취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외교부 1차관의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대만 해협에 관련해서 사실 팩트는 한미 정상회담이 배출한 문건 중에 최초로 대만, 그래서 양안 문제가 들어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팩트는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긴 했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문 센터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쿼드 문제가 나올 때에도 우리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걸 뭐 그렇게 강요하거나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번 공동성명도 보면 일본과의 공동성명하고는 많이 대비가 되지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공고히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입장을, 동맹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이번 회담 공동성명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도 과거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받았던 그 압력,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고하게, 다시 말하면 모호성이 아니라 선명성을 사실 보여준 거거든요. 미국과의 협력을 했고 이번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고, 그러나 중국 내부의 그 반응도 보면 일각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네. 다시 말하면 중국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도 사실 한국이 중요하거든요. 한국이 미국으로 떠나가는 것보다는 한국이 적절하게 중국과 협력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것도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사드 때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적절한 선에서 중국도 아마 수위 조절을 하면서
우리와의 접점을 모색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대중관계에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백신 문제를 좀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쭉 거론돼 왔던 백신 스와프 체결은 무산이 됐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우리 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직접 공급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생각할 때 한국은 일방적으로 미국의 백신 지원을 받아야 할 국가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크게 이슈가 되었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쿼드 정상회의나 4월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백신 파트너십을 보면 이러한 주요 국가들이 전 세계의 다른 어려운 국가들을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협력을 해서 백신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우리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백신 협력은 우리나라에 대한 백신 지원보다는 그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백신을 생산해서 다른 국가를 도와주는 이러한 방식 등을 아마 더 염두에 두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백신 수합이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백신 지원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미국이 한국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백신을 직접 돈 주고 살 수 있는 부자 나라인데다가 방역 상황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를 하고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나라들이 있는데 잘 사는 한국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우리 장병에 대한 지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배경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장병들이 서로 함께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장병들이 백신 접종을 막고 한미연합 이런 것들이 더 수월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우리가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 우리 장병에 대한 백신 지원은 한미 동맹의 상징성과 또 실리가 함께 묻어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 반대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 말 행정심판으로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속 조치인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놓고 환경부와 양양군이 갈등을 빚으면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에서 해발 1,480m 끝천까지 3.5km를 잇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지난해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부 반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이후 사업에 탄력이 붙는가 싶었지만 최근 후속 조치인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양양군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위치 추적기를 이용한 사냥 동선 파악과 케이블카 지주 높이 풍속 실측 등 10개 항목입니다. 하지만 양양군은 사실상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한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사냥을 포획해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주 높이 풍속을 실측하기 위해서는 대형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 재보완 요구를 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청와대와 환경부 항의 집회 등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의 갑질,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경투쟁을 해서.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는 전문가 의견 등에 따른 정상적인 협의 절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 논란에 소송전까지 끊이지 않으면서
사업 표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파란 하늘까지 함께하며 막바지 봄을 만끽하기 좋았는데 황사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았고 수도권도 1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도는 곳이 많은데요. 점차 전국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도는 늦은 오후부터, 다른 지역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남 내륙에는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지나겠고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지만 황사가 섞여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1도, 광주 23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 밤 사이 남해안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